ينضم إلي الآن من أبو ظبي المتحدث الرسمي باسم وزارة الدفاع الإماراتية العميد الركن طيار عبد الناصر الحميدي. أهلا وسهلا بك. كما أعلن تعرضت دولة الإمارات العربية المتحدة اليوم لهجوم سافر بصواريخ باليستية إيرانية، حيث تعاملت معها الدفاعات الجوية بكفاءة عالية وتم التصدي بنجاح لعدد من هذه الصواريخ. 지난 2월 28일 현지 시각 오전 9시 45분경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테헤란을 향해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작전명은 에픽 퓨리. 미국이 이번 공격을 감행하며 내세운 핵심 명분은 이란 내 인권 상황인데요. 2026년 초부터 이란 전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 대해 이란 정부가 무력 진압과 사형 집행으로 대응하자 미국은 이를 비판하며 신정 체제의 붕괴와 지도부 타격을 목표로 공격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석유 역시 중동 갈등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이며 이번에도 전략적 포인트로서 작용하고 있는데, 이란은 미국의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세계 석유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오히려 중국 등과 석유 이권을 논의하며 독자적인 경제 노선을 걷게 되었고, 미국은 이를 자국 중심의 에너지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미국이 내세우는 직접적 군사적 이유는 여전히 핵과 미사일인데, 이란이 핵 합의를 위반하고 핵무기 제조에 근접했다고 판단했으며, 특히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개발 기술을 레드라인으로 설정해 지금이 공격할 적기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는 공격 개시 직후 테헤란 내 보안 복합단지 지하벙커 시설에 숨어 있었는데요. 그러나 정밀 벙커버스터 폭격으로 공격 발생 불과 약 24시간 만인 3월 1일 새벽 이란 국영 매체가 그의 사망을 공식 인정하며 36년 독재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산 장비로 도배한 이란의 방공망은 이스라엘이 보유한 미국 스텔스기 앞에서 무력화되었고, 이란은 아무런 손도 쓰지 못한 채 허무하게 털려버린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반전이 드러나는데, 이란 역시 하메네이의 죽음 직후 수천 발의 미사일을 주변국과 그리고 인접한 미군 기지에 무차별 쏘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중국산 방공망과 달리 인접 사우디, 이라크, UAE가 도입한 방공망은 한국의 천궁2 K3이었고, 천궁은 날아오는 모든 위협을 자석처럼 끌어당겨 요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란의 공격 표적이 조금 의외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날린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지만, 이란은 특히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향해 엄청난 물량의 미사일을 쏟아부었습니다. 아니, 미국한테 맞았는데 왜 뜬금없이 가만히 있는 UAE를 공격하는 건가 싶지만,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단이 없는 이란 입장에서 가장 확실한 보복은 중동 내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기지를 날려버리는 것으로, UAE의 알다프라 공군 기지는 미군의 중동 내 핵심 전략 자산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거기다 UAE는 중동 경제의 심장이자 서방 세계의 거대한 자본이 모여있는 허브로, 지도자를 잃은 이란의 강경파들은 내부의 붕괴를 막고 시선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가장 가깝고 타격 시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UAE를 집중 타격 목표로 삼은 것이죠. 이스라엘은 지리상 요격될 확률이 높았지만 UAE는 엎어지며 코다할 때 있는 만만한 표적이라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UAE를 향해 날아간 미사일의 수만 무려 137발, 여기에 드론 209대, 두바이의 마촌루와 아부다비의 주요 시설들이 잿더미로 변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수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은 사이렌 소리에 공포 질렸고, 전세계 언론은 UAE가 불바다가 될 것이라며 긴급 속보를 타전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하늘에서는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는데요. UAE가 보유한 요격 미사일들이 맹렬한 속도로 솟아오르더니 날아오던 이란의 미사일들을 공중에서 산산조각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UAE 방공망은 날아온 137발의 발사체 중 무려 132발을 공중에서 분쇄해버렸습니다. 요격 성공률 95%, 사실상 완벽에 가까운 수치였죠. 미사일 방어에 있어서 95%라는 숫자는 현대전에서 불가능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꿈의 수치로, 이 기적을 만들어낸 주인공이 바로 대한민국의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2였습니다. UAE는 지난 2022년 1월 한국과 약 4조 원 규모의 천궁2 수출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단일 무기 체계로는 당시 한국 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잭팟이었죠. 도입 이후 UAE는 자국의 핵심 시설과 인구 밀집 지역 구석구석에 천궁2 포대를 촘촘하게 배치하며 방공망의 척추로 삼았습니다. 당시 UAE 군사 전문가들은 아직 실전 경험도 없는 한국산 미사일을 너무 많이 샀다며 패트리어트 구비에 더 치중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UAE 군수 내부는 사막의 가혹한 기후 조건과 복잡한 전파 환경 속에서도 한국의 기술력이 가장 완벽하게 작동할 것이라고 믿은 것인데요. 그리고 이번 이란의 대규모 공습에서 그 선택이 국가의 운명을 구한 신의 한 수였음이 증명된 것입니다. 물론 요격된 132발의 미사일을 100% 전부 천궁이 요격한 것은 아닌데요. UAE는 사드와 패트리어트 모두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요격 작전에서 천궁2가 90% 이상의 지분을 차지한 이유는 바로 이란과 UAE의 지리적 특성과 미사일 비행
고도에 숨어 있습니다. 이란과 UAE는 좁은 페르시아만을 사이에 두고 불과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요. 거리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이란은 ICBM이 아닌 쏘면 순식간에 날아가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과 저고도로 깔려 날아오는 순항 미사일을 주력으로 섞어 쏘았습니다. 여기서 방공망의 역할 분담이 극명하게 갈리는데 사드는 고도 40에서 150km의 아주 높은 우주 공간 언저리에서 떨어지는 미사일을 잡는 용도입니다. 이번처럼 낮고 빠르게 날아오는 단거리 미사일에는 사실상 무용지물이죠. 반면 패트리어트는 고도 15에서 20km 내외의 하층 방어를 담당하며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란이 UAE를 향해 쏜 미사일들이 가장 많이 머무는 고도는 20에서 40km의 중간 고도였죠. 그리고 이 구역이 바로 천궁2의 주 분야인 킬존이었던 것입니다. 적의 미사일이 패트리어트의 사거리에 들어오기도 전에 최적의 고도에서 대기하고 있던 천궁2가 먼저 요격에 9알 이상을 쓸어 담아버린 것인데 천궁2의 정밀한 다기능 레이더가 수십 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고 미사일들이 표적을 향해 직격 방식으로 날아가 산산조각을 내버렸는데요. 사실상 천궁이 멱살을 잡고 하드캐리한 방어전으로 UAE 국방부 공식 대변인인 압둘라시르 알 하미디 공군 중장은 우리 방공망이 매우 높은 효율성으로 대응했다라고 전하면서 구체적으로 미사일 137발 중 132발 요격 96.3%의 미사일 요격 성공률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ينضم إلي الآن من أبو ظبي المتحدث الرسمي باسم وزارة الدفاع الإماراتية العميد الركن طيار عبد الناصر الحميدي. أهلا وسهلا بك إلى سكاي نيوز عربية. رجاء ضعنا في صورة آخر التطورات لما يجري. شكرا لكم. كما أعلن تعرضت دولة الإمارات العربية المتحدة اليوم لهجوم سافر بصواريخ باليستية إيرانية، حيث تعاملت معها الدفاعات الجوية بكفاءة عالية وتم التصدي بنجاح لعدد من هذه الصواريخ. أيضا الأجهزة المختصة في الدولة تعاملت مع سقوط الشظايا على مناطق سكنية في مدينة أبو ظبي، أسفرت عن بعض الأضرار المادية ووفاة شخص من الجنسية الآسيوية. كما أيضا الدفاعات الجوية الإماراتية تصدت لموجة ثانية من الصواريخ الإيرانية اللي تم إطلاقها تجاه الدولة، حيث تم التعامل معها بكفاءة عالية دون وقوع أي أضرار. تفضل. كنت أسألك الإجراءات التي تتخذونها فيما الدفاعات الجوية وأيضا على الأرض. نعم، الإجراءات تم اتخاذها كما ذكرت، تم التصدي لجميع الهجمات التي تعرضت لها الدولة. أيضا الأجهزة الأمنية قامت بدورها وواجبها بالنسبة لبعض الشظايا الذي وقعت في مناطق مختلفة من أمارة أبو ظبي، وتم التعامل معها بنجاح لطمأنة الجمهور. ونحب نطمئن أيضا الجمهور أن الوضع الأمني في الدولة تحت السيطرة، وجميع الجهات المعنية تتابع التطورات على مدار الساعة، وأن القوات المسلحة على أهبة الاستعداد والجاهزية للتعامل مع أي تهديدات، ويتخذ كافة الإجراءات اللازمة للتصدي بحزم لكل ما يستهدف زعزعة أمن الدولة واستقرارها. 사실 이번 천궁의 요격 성공률이 미쳤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이것이 천궁2의 사상 첫 실전 경험이었다는 점입니다. 훈련장에서 짜인 각분대로 쏘는 것과 사방에서 전파 방해가 들어오고 기만체가 섞여 있으며 한 번에 수십 발씩 쏟아지는 진짜 전쟁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데요. 세계 최고의 무기라 불리는 미국산 방공망들도 첫 실전에서는 수많은 에러와 요격 실패를 겪으며 심지어 발사 후 꼬꾸라져 자국 군인들에게 역피해를 입히는 등 심각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천궁2는 데뷔 전부터 그것도 최악의 포화 공격을 상대로 95%라는 신화적인 요격률을 달성했는데요. 사실상 100% 요격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요격하지 못한 5발이 이란에서 발사 후 추진체 결함이나 유도 시스템 오류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바다에 떨어진 경우였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137발의 미사일이 목표물에 직접 명중하여 피해를 준 미사일은 단 한 발도 없으므로 방어 측면에서는 완벽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천궁이 주목받는 이유는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한 발에 수십억 원을 훌쩍 넘지만 천궁2는 그보다 훨씬 합리적인 가격을 자랑하기 때문인데요. 이란이 137발의 미사일을 쏘며 가성비 소모전을 유도했지만 천궁2는 압도적인 명중률로 이란의 물량 공세를 완벽하게 카운터 쳐버렸습니다. 가성비와 성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무기체계임을 실전에서 증명한 셈이죠. 그동안 눈치를 보며 중국산 저가 수주에 기웃거리던 주변 중동 국가들조차 전부 한국에 문의를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중국산 방공망으로 도배했던
있던 이란의 상황은 말도 안 되게 처참했는데요. 개전 직후 이란의 절대 권력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테헤란 외곽의 지하 수십 미터 아래에 위치한 최고 등급의 지휘 통제 벙커로 피신했는데요. 수십 미터 두께의 강화 콘크리트와 특수 강철로 덮인 벙커,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산 장비로 촘촘하게 깔아놓은 방공망은 하메네이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적합했겠죠. 실제로 많은 군사 전문가들 역시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와 달리 이란은 방공망 탓에 지상군 투입이 불가해 하메네이의 빠른 제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믿었던 방공망은 미군의 전차전에 의해 휘조각이 되었고, 작전에 투입된 미군 전투기 편대는 하메네이의 은시처를 정확히 찾아내어 무려 8발의 GBU-28 벙커버스터를 순차적으로 내리꽂았습니다. 첫 번째 폭탄이 지표면을 뚫고, 두 번째 폭탄이 콘크리트를 박살내고, 세 번째 폭탄이 내부로 진입해 폭발하는 극강의 연쇄 정밀 타격으로 이란의 최고 지도자는 개전 단 1일 만에 싸늘한 주검이 되고 말았죠. 가장 소름 돋는 포인트는 하메네이를 타격한 기종이 스텔스기가 아닌 F-15였다는 점, 그리고 타격 당시 테헤란 상공에 이미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까지 여유롭게 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놀랍냐? F-15는 무장 탑재량은 최고이지만 레이더 반사 면적이 커서 적의 레이더에 손쉽게 잡히는 전투기이고, 조기 경보기는 그 자체로 하늘에 떠 있는 거대한 표적지나 다름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거대한 항공기들이 적국의 수도 한복판에 유유히 들어와 작전을 지휘하고 폭탄까지 쏟아부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폭격이 시작되기 전 이란이 자랑하던 방공망이 이미 완벽하게 초토화되어 제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란의 방공망이 허술했냐? 절대 아닙니다. 이란 수뇌부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했는데요. 그들은 미군의 공습에 대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어 다층 방어망을 구축해두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러시아의 자랑인 S-400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과, 그리고 여기에 더해 최근 몇 년간 중국으로부터 도입한 최첨단 방공 시스템 홍큐9B가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S-400보다 기술적으로 10년은 더 진보된 홍큐9B, 그리고 중국이 미국의 F-35 스텔스 전투기 단 하나만을 잡기 위해 칼을 갈고 개발했다는 대형 지상 레이더 YLC-8B는 그야말로 이란의 비밀 병기였는데요. 중국 군사 매체들은 개전 전까지만 해도 YLB-8B의 극초단파 배열 레이더와 홍큐9B의 미사일 정밀도 앞에서 미국이 F-35를 섣불리 띄우기 어려울 것이다라면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所以你看到川普在处理委内瑞拉、处理伊朗、处理这个格陵兰，川普几乎没有毫不讳言的在讲的目标几乎都是剑指中国跟俄罗斯嘛，特别是像格陵兰，他不断的强调，他要拿下格陵兰，就是因为中国大陆跟俄罗斯在这个北冰洋的航道已经部署了太多的这个装备在那里了，他们必须要遏制中俄哦。然后他拿下委内瑞拉的时候，他讲了什么？他说美国加上委内瑞拉的石油产量占了全世界的55%了。大家想想哦，如果再让他拿下伊朗的话，他所掌握的这个全球原油产量绝对超过70%。那在那个情况之下，你说中国大陆当然首当其冲受到冲击啊。委内瑞拉的油大量都是输往中国大陆，伊朗的亦复如此。那你更不要讲说伊朗所处的地理位置，不管是空中航线或者是这个地面的这个地缘政治的位置，它其实都是站在非常重要的战略枢纽。一旦伊朗失去了，中国大陆的中欧班列马上就会受到冲击。好，那么所有的相关的航班，美国现在飞中东的机票为什么这么贵？就是因为美国的飞机不能够飞越伊朗的这个上空，不能够飞越伊朗的领空。但是如果这个情势改变了呢，变成美国掌握了伊朗呢，那接下来对中俄来说，他们所失去的远远超过于委内瑞拉可以造成的影响。所以我觉得在这个过程当中，看到北京也好，或者是这个俄罗斯采取更大的动作，其实也并不令人意外了。那你说美国这个时候要不要动手？美国早就动手啦。我们不要讲别的，就是在过去这段时间，所有的伊朗的抗争行为都是 CIA 干的。所以今天美国跟摩萨德把他所有在伊朗潜伏的人马，通通都投入了这场所谓的这个骚动里。但是在这个骚动的过程当中，我觉得他们万万没有想到，说这个骚动没有推翻伊朗政府，因为这个骚动的群众他们缺乏一个核心的精神领袖。今天以色列虽然讲狠话，他说我承受你700枚导弹也在所不惜，对，我打了你700枚，可是你还是没有办法入侵我的国土啊，因为你离我有距离，而且我国土这么大，你要占领我整个伊朗吗？你要怎么占领？这现在也是美国的难题啊！他就算来了 F-15的这个战斗机，他就算运了再多的这个相关的装备，他就算林肯号到了那里，他还是要地面部队，因为那是伊朗，那不是一个这么简单的国家。你美国打伊拉克，美国打土耳这个阿富汗，要不要地面部队？要啊，他要大量的投入地面部队。所以对美国来讲，我觉得他现在最大的两难就是
他究竟能不能够在损失最小、付出最小的情况之下达成这个任务？那么我认为美国在评估当中，所以这个时刻中国大陆采取更大的动作，我觉得是有助于牵制住美国，让美国要重新思考。那你说至于说伊朗有没有洲际弹道飞弹哦？我觉得也不无可能啦，因为其实对中国大陆跟俄罗斯来讲，你要帮助伊朗最好的办法就是让他有洲际弹道飞弹，不管是你给他，或者是你帮助他研发，因为只要他有了，他跟美国就是要做保证相互毁灭。那么美国就要想一想了，就我如果真的要发动战争，或者我让以色列发动战争，我的国土会不会受到你洲际弹道飞弹的攻击？这就是美国要考虑付出的代价了。包括伊朗的方面，他现在拿到的是中国制的红旗9B 等等，还有它的运输机现在运一些武器，真的能够有效的阻挡来自于美以的攻击吗？干哥又怎么看？好，我特别注意到，就是说，中国军用机军用的运输机有16架紧急飞往德黑兰，一次出动16架，很多。因为到目前为止，我所知道，中国大概目前有30架运20成军，一次飞那么多去，带的是什么东西？带的就是红旗9。大家可能对红旗9听过很多次，不太了解它。我可以告诉各位，红旗9就是类似俄罗斯的 S400，本来是 S300，但它的提升它的性能已经到了 S400了。有个国家在美国多少次警告的情况之下，他最后还是买了红旗9。为什么？因为他认为红旗9真的好用，它叫做埃及，好不好？结果埃及用了以后，真的说很好用。然后还有另外一个国家，在去年的12日战争之中，就验证给你看红旗9B 到底它的性能如何。听说他把俄罗斯的 S400的防空飞弹给击落了，就是创造了人类历史上第一次防空飞弹击落防空飞弹。天下有这种奇怪的事情，也就是说，告诉你，我红旗9B 的性能，它本来是仿 S300而来的，而达到跟 S400有相同的功能。结果我竟然可以拦截印度的、巴基斯坦的那个红旗9B，拦截了印度的 S400系统。现在大家就可以想象到这是什么样的概念，就是说，我现在已经青出于蓝了。所以说，在那个战争之中，不仅仅是巴基斯坦的枭龙或者是歼十打下了印度的标风战机，连防空飞弹都已经胜于印度一筹，而印度的那个原来的系统是俄罗斯的系统，所以红旗9B 不是只有这么简单而已。这样你就比较了解到底它是什么样的系统。红旗9B 现在是部署在中华神盾上面最重要的系统，也就是说海军大家所听过的055大驱或052D 中华神盾，他们主要的防空系统就是海红旗9，跟陆上的红旗9B 是同一个体系出来的，也就是现在中国的主力防空飞弹、区域防空飞弹，射高30公里，射程300公里，然后它可以应付饱和的电子干扰环境。在这种情况之下，这种飞弹用16架运20，赶快运到德黑兰去，这个意义非常重大，就是我赶快援助你。为什么？因为你原先用的 S300或是 S400俄罗斯系统，可能没有办法应付新的威胁。什么叫做新的威胁？新的威胁叫做 F15E。美国的 F15E 是出了名的炸弹卡车。这个飞机一飞过去，身上带24颗炸弹。它飞到德黑兰去的话，它一丢，一架就丢24颗。这24颗可不是小炸弹，每一枚都是500磅的炸弹。一丢到德黑兰的头上的话，那你头就痛了。如果这次派了24架去，2个中队，这种炸弹卡车，它也不是自己就飞过去的，它也会面对很多德黑兰的防空系统，它也有电子压制的。所以这次他如果去的话，会不会被红旗9B 打下来？这件事情就是我们特别现在接下来要关注的重点。不过我们可以理解到，不管是 F15E 炸弹卡车，或是 F35隐形战机，都会被防空飞弹打下来。只是远近以及多跟少而已。只要你第一次进去我拦不到，第二次你一定会被我拦到。这个就是什么？这个就是战争的一种艺术，就是说我们都是处于在时代尖端的系统。如果今天我
中国已经紧急运送了红旗9B 到德黑兰去。那现在 F-15E 真的跑进来要空袭德黑兰的时候，红旗9B 抓得到抓不到？刚开始也许抓不到，但你来第二次，我一定抓得到。就像巴基斯坦抓得到印度是一样的道理。所以我大概简单讲到这边，就是说，如果美国跟以色列要联合进行空袭行动的话，碰到中国的红旗9B，可能要特别小心一点。 이처럼 동구권 최고의 무기들로 방어되고 있는 이란의 하늘은 그야말로 철옹성처럼 보였는데요.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개전 직후 이스라엘의 F-35 아디르 스텔스 전투기 편대가 은밀하게 이란 영공으로 파고들었는데 목표는 단 하나, 이란의 레이더 기지와 대공 미사일 포대를 박살내어 뒤따라오는 F-15 편대의 길을 열어주는 방공망 제압작전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란과 중국이 자부하던 그 방공망 전체가 완전히 초토화되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2시간이었습니다. F-35의 접근을 가장 먼저 탐지했어야 할 중국산 YLC-8B 안티 스텔스 레이더는 순식간에 먹통이 되었는데요. 중국의 호원 장단과 달리 F-35가 뿜어내는 강력한 전자전 재민 공격에 레이더 화면은 새하얀 노이즈로 덮어버렸습니다. 적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게 된 이란 방공부대는 혼비백산했고 허공에 대고 레이더 전파만 쏘아댔죠. 그리고 오히려 F-35는 이 레이더 전파를 역추적해 정밀 유도폭탄과 대레이더 미사일을 정확히 꽂아 넣었습니다. YLC-8B 레이더가 파괴되자 이에 연동되어 있던 홍큐9B 포대들은 눈먼 장님이 되었고 발사 버튼을 누르기도 전에 미사일 포대들이 줄줄이 화염에 휩싸였죠. 스텔스기를 잡겠다던 중국산 첨단 무기들이 정작 전지전기도 아니고 그 스텔스기의 전지전 공격 한 방에 스스로의 위치만 노출하는 거대한 관역판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를 통해 중국산 방공망의 치명적인 민낯이 전세계에 생중계된 것이죠. 카탈로그 스펙상으로는 서방의 무기를 압도한다며 으름장을 놓았지만 실전이라는 냉혹한 시험대 위에서는 기초적인 소프트웨어 연동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종이 호랑이 이미 드러난 것입니다. 특히 중국산 레이더가 실패한 결정적 이유는 현대전의 핵심인 전지전 방어 능력의 부재였는데요. 단순히 레이더 전파를 강하게 쏘아 스텔스 형상을 탐지하는 하드웨어적 기술에만 집착했을 뿐 적이 쏘아대는 기만 전파를 걸러내고 진짜 표적만을 식별하는 고도의 소프트웨어 알고리즘과 데이터 처리 능력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기술력 앞에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방공망이 순식간에 무력화되니 그 안에 버티고 있던 하메네이 역시 F-15의 폭격에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국의 천궁2와 중국의 홍큐9B가 가지는 이러한 엄청난 차이는 실전 데이터와 고도의 소프트웨어 신뢰성 그리고 극한의 테스트를 거쳐 완성된 진짜 무기와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뵙게 만든 가짜 무기의 차이였습니다. 이번 이란 사태가 전 세계에 남긴 뼈저린 교훈은 명확한데요. 첫째로 우선 국가의 생존을 결정짓는 방공체계의 중요성입니다. 아무리 수백만 명의 대군을 보유하고 거대한 요새를 구축하더라도 머리 위를 덮는 방어막이 뚫리는 순간 국가는 순식간에 붕괴합니다. 천군과 중국산 방공망의 엇갈리는 운명이 보여주었단 말이죠. 한국 역시 KAMD 즉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국가의 심장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자 생명줄로 여기고 있습니다. 둘째는 그 철벽 같은 방패조차 찢어버리는 스텔스기의 압도적인 성능의 중요성인데요. 적의 심장부로 은밀하게 침투해 방공망의 눈을 완전히 멀게 만드는 스텔스 기술력이야말로 전쟁의 판도를 단숨에 뒤집어버리는 현대전의 진정한 게임 체인저임을 이번 작전이 다시 한번 증명해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시나 전쟁의 뇌관만 정확히 도려내는 벙커버스트의 정밀 타격 능력입니다. 과거처럼 무차별적인 폭격으로 막대한 피해를 양산하며 장기전을 치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수십 미터 지하에 숨은 적의 수뇌부 단 한 명의 지도자만을 핀포인트로 타격해 말끔히 제거하는 초정밀 타격 능력은 적에게 가장 뼈아픈 공포이자 가장 확실한 전쟁 억지력이 되고 있죠. 팔란티어 CEO 알렉스 카프는 전쟁의 가장 명확한 해법으로 가장 강력하고 정밀하며 치명적인 무기로 악의 축 표적만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obvious solution to war is to have the West having the strongest, most precise, deadly weapons possible so that we can minimize unnecessary innocent deaths. And by the way, the primary way you minimize these deaths is you're so strong no one attacks you. And that's how you actually do it. 그리고 이 모든 경이로운 현대전의 스펙타클 속에서 우리는 가장 가슴 벅찬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 세 가지 핵심 분야 모두를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를 향해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미 사막의 실전에서 세계 최강의 요격률을 증명한 천군과 장거리 요격체계 엘심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방패를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독자적인 전투기 KF-10을 보라매는 4.5세대를 넘어 완전한 스텔스 기로의 진화를 착실히 밟아가고 있으며 적의 지하 벙커를 단숨에 초토화할 한국형
액션 벙커버스터 현무5 등 초정밀 타격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정상급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 강대국들의 무기를 수입하며 안보를 의존하던 대한민국이 아닌데요. 기술적인 면에서 한국은 이미 다가올 미래전에 대비한 모든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스스로를 완벽하게 지켜내는 것을 넘어 전 세계의 하늘을 수호할 압도적인 기술 강국 대한민국의 진정한 황금기가 마침내 시작된 것이죠. 보고 있나 김정은. 오늘의 한 줄평. 북한은 이란을 지지한다. 야, 지지가 아니라 지지라고 이 갓나 새끼야.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